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게 된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고요. 이 시간이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는 이제 숲이 없는데 보통 사찰에는 굉장히 큰 숲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숲 자체가 사찰인 그런 것이 원래 전통적인 사찰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 숲의 관계, 그다음에 사찰과 숲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숲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강의가 쭉 이어져 왔는데 혹시 자연과 관련한, 기후와 관련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밌으셨나요? 네. 재미없었어요. 제가 제 강의가 늘 재밌을 거라고 좀 날 텐데 다 재밌었다니까 제가 갑자기 부담이 팍팍 됩니다. 더 재밌게. 그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숲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할 때 하나만 읽고 가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시덤불과 숲이 가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숲 자체가, 불교는 숲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숲 자체가 사찰인 거죠. 그래서 숲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숲 속에서 정진을 하고, 이것이 기본적인 불교의 가치죠. 왜 숲에서 우리가 수행을 할까요? 왜 우리의 사찰들은 숲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는 빌딩 숲속에 있지만 조선시대 이제 탄압으로 인해서 한불정선에서 들어가다가 타담으로 인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굉장히 말씀이 많으십니다. 고려시대 때는 그러면 산 속에 없었나요? 그전부터도 숲이 수행 중이었어요. 네, 그 전부터 들어갔어요. 어제부터 들어갔어요. 생긴 데서 들어갔겠죠. 부처님 때는 이거 굉장히 논란이 이거 한 페이지로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이제 우리가 선불교라고 하죠. 선불교가 우리가 신라시대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숲속에서 들어가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 모든 진리를 가장 순조롭게, 그러니까 가장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게 자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교란, 무질서 이런 것들이 없는 그 질서 그 자체가 있는 게 가장 안정된 숲속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질서가 가장 정연한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의 선불교 사찰들은 지금도 사람이 가기 어려운 그런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는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웠겠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질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 자체가 사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숲을 저 숲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숲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연의 질서고 그 다음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식덤불과 숲이 사찰이다.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수행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편안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냐? 이 많은 내용을 오늘 좀 1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시계가 가고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후위기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들은 얘기라서 식사를 하시죠?
근데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심각하게. 지금 이제 인류가 사실은 저는 앞으로 한 100년 이내에 수많은 인류 생명체, 그 다음에 인간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의 멸종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비율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굉장히 시원한 나라였어요. 춥지, 추운. 그러니까 겨울이 문제인 나라였지 여름이 문제가 되는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때까지도 그러셨을 거예요. 겨울이 문제지 여름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여름이 문제죠. 너무 춥겠다고. 더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 지금 세계 평균 기온 막 올라간다 그러죠. 우리나라가 딱 2배가 올라가. 모르셨죠? 이런 얘기는 안 해줘요. 네. 못 몇배 들으셨죠? 올라갔대요. 그리고 그 2배가 올라가는 시점이 1990년 전후부터 갑자기 올라가요. 다른 나라들은 다 1900년대 초중반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이랑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80년대 말 무슨 일이 있었나요? 80년대 말에 88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를 전후해서 갑자기 급증을 합니다. 우리나라 온도가.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으로 올라가다가 불과 30년 만에 급증을 했어요. 2배로. 그러면 그 30년 타이밍에는 4배가 올라간 거예요. 전 세계 평균이. 팍팍 올라간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집을 많이 지어서. 하우스를. 자, 30년 전에 다 살아계셨죠? 네. 좋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안 살아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30년 전에 다 살아보신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자, 1980년대 초반까지, 그 중반 이전까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에요. 1990년이. 그러니까 90년이라고 하면 그 앞뒤 터울로 한 10년 보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위죠.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초반까지 살았던 삶의 기억, 그 다음에 지금 살아가는 삶의 기억,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무 떼보신 분? 나무 떼보신 분? 그러니까 집에서 나무를 아궁이에 이렇게 떼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꼭 집에서 떼보신 분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때의 관점과 지금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그래서 그 이전 거를 인식시켜주지 않으면 다 잊어먹어요. 옛날엔 그랬는데 그게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이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게 만들자라고 얘기한 게 이미 2010년 이때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했었어요. 근데 줄어드냐? 최악으로 예측한 것보다 더 최악이 됐어요. 작년에 발표했던 거. 그리고 자, 이게 그러면 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데 이게 엄청나게 급증을 해서 올라가는데 이산화탄소는 여기 안에 지금 대기 중에 올라간다 그러죠. 몇 퍼센트나 될까요? 도대체 얼마나 올라갔는데 우리가 지금 난리가 난 건가요? 이 안에 우리가 숨 쉬는데 이산화탄소가 지금 들어갑니다. 내보내고 몇 퍼센트 이 안에? 뭐 1%나 예? 1%나 1%? 그러면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가 여기가 지금 최대점 300이라고 썼고 400이 됐는데 지금 420을 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그러면 300에서 400이 올라가면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올라간 거예요? 140%. 아니 저게 이 대기 중
3%에서 4% 올라간 거예요. 3%에서 4%, 1% 올라가는데 그렇게 난리 난 거예요. 그 많이 심해 죽잖아요. 40%. 어이구 40%까지. 40만 됩니다. 그냥 얘기해 있어. 자, 내가 대답을 하면 10% 내가 대답을 하면 이 받아들이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냥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잘 모르죠. 예. 0.03%에서 0.04%로 올라가요. 그렇겠죠. 측정도 안 되는 수준, 측정도 안 되는 수준만큼 올라가요. 0.03%에서 0.4%. 그러니까 0.01% 올라간 거예요. 0.01%가 세상을 바꿔요. 우리 막 뭐 심각하게 올라갔다라든지 그렇지 않아요. 0.01. 그러면 0.012%, 0.015% 이게 올라가는 순간 지구가 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0.01%를 줄이는 것도 쉬울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거의 손 놓아버리는 상황까지 왔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근데 사람이 또 희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 섞인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이 지금 0.04%의 탄소를 그냥 0.04%로 유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탄소 중립 0.04. 그래서 앞으로 0.035%까지 좀 떨궈보자라고 하는 건데 0.005%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가 좀 잘 살면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도씨가 올라가면 1.5도씨가 올라가면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미 올라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2도씨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2배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2도씨가 올라갔고요. 지금 벌써. 그래서 여름철의 온도는 막 5도, 6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이해하면 0.005%가 올라가면 막 2도가 올라가고 3도, 4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수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 이게 작은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이제 막 여름철 온도가 4도, 5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뜨거울 거예요, 여름이. 이렇게 하면 50%는 맞춥니다. 제가 기상 전문가인데 올해 가장 뜨거울 거예요. 50% 맞추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그냥 올해 맞닥뜨리면 올해가 제일 뜨거워 보여요. 지금 당장 제일 더워 보이죠? 오늘도 제일 뜨겁죠? 네, 여름 때 보세요. 7월. 그러면 올해가 가장 뜨거운 걸로 인식을 합니다. 8월 때. 그리고 다 필요 없어. 기상청에 뭐 이런 날씨 온도 다 필요 없이 나는 지금 제일 뜨거워. 내년 되면 또 올해보다 조금 온도가 낮아지더라도 제일 뜨거워. 그래서 그냥 올해는 예년보다 가장 뜨거울 거다 하면 공식적으로도 50%가 맞고요. 비공식적으로는 100%가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언가가 돼서 1월에 그냥 제일 뜨겁다라고 하시면 맞아요. 탄소 중립의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자 0.04%를 걸러내가지고 땅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인공기 중에 0.04%를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근데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걸러내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걸러내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세한 거를 걸러내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걸러내는데 더 많이 쓰는데 실제 또 집어넣어봤어요. 땅속에 집어넣어보니까 그게 안 돼. 그래서 폐쇄했어요. 이게 실험적으로 해봐요. 별별 짓들을 인간이 다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해줘요. 자연적으로 해주는 나무가 해줘요. 그냥 쭉 막 빨아들여줘요. 나무가 이렇게 쭉쭉쭉 빨아들여주는데 우리는 그러면 나무를 잘 이용하면 플라스틱 대신에 나무를 쓰면 된다 이렇게 배우죠. 근데 나무를 쓰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날아가요. 나무가 많이 없어지는 네, 다시 날아가요.
자, 화석 에너지라고 하는 석탄, 석유가 있어요. 어디서 온 거죠? 자원 땅속. 땅속. 나무에서. 아니, 나무에서 온 거예요, 나무. 4억 년 전에 나무가 석탄, 석유가 됐고, 그러면 지금의 나무는 나중에 석탄, 석유가 돼야 될 거죠, 4억 년 후에. 그러면 남겨둬야죠. 그러면 4억 년 전에 나무를 떼는 게 친환경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나무를 떼는 게 친환경이에요? 아니죠. 지금 살아있는 나무는 계속 탄소를 흡수하고 있어요. 4억 년 전의 나무는 탄소 흡수하는 거는 멈췄고 이제 고정을 시키고 있죠. 얘는 고정을 시키면서 계속 흡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플러스로 2배 작용을 하는. 나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를 계속 살려놓는 게 중요한 가장 핵심이에요. 이건. 그래서 나무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전부 다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나무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예. 6.25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 나무가 없어가지고 홍수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은 산하의 전체 나무 경쟁만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불이 났어요. 더 많이 쓰니까. 더 많이 쓰네. 예. 더 많이 그러니까 그 얘기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자, 제가 1990년대까지는 온도가 우리나라가 안 올랐다 그랬죠. 자, 그때는 쓰는 것보다 숲이 복원되는 양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쭉 흡수를 하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후에는 흡수하는 양보다 우리가 내뱉는 게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숲의 면적이 계속 줄어듭니다. 심하게.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30년, 50년 이내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인구 개체수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인구 밀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찰 숲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찾은 가장 오래된 사진인데 1888년에 서울 경복궁이에요. 1888년. 그러면 1888년에 뒤에 숲에 나무가 있네? 없어요. 하나도 없죠.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수탈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 숲은. 예, 원래 없었어요. 조선 후기에. 원래 없었어요. 이게 교육의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6.25 전쟁을 겪으면서 숲이 없어졌다고 얘기하죠. 삼천리금 수강사에 사라졌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888년에 이미 숲은 없었어요. 왜? 불 때. 나무 떼야죠. 뗄감으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나무 떼보신 분을 아까 처음에 물어본 거고 이런 일이 조선은 일이 있어요. 집 뒤는 무조건 다 벌거숭입니다. 왜? 겨울에 추운 겨울에 살아있죠. 그 다음에 여름에 밥을 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가지고 해먹어요? 나무 가지고.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전기가 오는 바람에 잘못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일제강점기 때는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것까지 갖다가 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도시에는 이제 더 이상 나무가 없습니다. 깊은 산 속에 갖다가 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제강점기가 아니더라도 나무는 다 사라졌다. 이런 숲들을 우리가 조선 후기부터 봐온 거죠. 그리고 나서 1960년대부터 이제 나무를 열심히 심자라고 이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무를 열심히 심어서 풀어진 줄 알죠? 여러분들 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내가 심어서 그래야 될 줄 알았는데. 택도 없는. 자, 이제 제 자랑을 한번 하고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올 봄에 식목일 기념으로 제가 쓴 칼럼인데 산에는 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다. 산에는 나무를 심지 마세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네, 그런 과제로 제가 넘겨놓겠습니다. 요 산에는 나무를 심지 말자 이렇게 인터넷에 쳐가지고 길지 않은 칼럼을 하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산에 나무를 심은 면적은 80%예요. 그러니까 다 심어서 녹화된 것 같죠? 80%를 심었으니까. 근데
30년에서 40년생 된 나이대를 보이는 숲은 40%예요. 그 다음에 40에서 50년 나이 수립대가 33%. 우리나라예요, 지금. 전체 숲에서. 그 다음에 50년 이상 나이에 수립대는 5%에 불과합니다. 보통 사찰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50년 이상 된 숲. 그러면 숲이 50년 이상 됐다 그러면 50년 전에 나무를 심었나요? 아니, 어떤 거. 대부분 이 5%는 다 자연적으로 있던 숲이에요. 자, 그러면 1973년 이전에 심었으면 50년 이상 됐어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74년 이전에 나무를 심으신 분도 계실 건데, 그러면 내가 심은 나무는 이미 60살, 70살 돼서 잘 살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숲이 돼서. 근데 73년 이전에 심은 숲이 31%. 그럼 어디 갔죠? 30%는?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30에서 40년 나이대의 숲은 40%대, 그럼 40%를 식재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7%밖에 안 심었어요. 그러면 심은 나무는 도대체 어디 갑니까? 아니죠. 땔감을 어떻게 요만한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건 아니죠. 그러면 땔감으로 썼으면 심은 게 없잖아. 근데 왜 숲이 됐어요, 우리는? 바람이 오여가지고 씹어날라고. 사용을 안 하니까 소목이로 안 다니죠, 그래. 소목이로. 예. 하여간 우리가 심은 나무는 없다. 지가 알아서 났네. 그래. 하여간 우리가 산에 심은 나무는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죠. 자연적으로 나. 그럼 왜 자연적으로 났을까? 살려고 잘 네? 되고 바람하고 뭐 아니 그럼 조선시대에는 왜 안 났어요? 계속 배워가지고. 나도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안 다녀서 자연적으로 안 그 70년대 초반에 소 먹이는 걸 다 금지시켰거든요. 그래서 산에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안 갔어요. 시골에서는 다 갔습니다. 그게 다 상관이 없어요. 왜 제가 처음에 제가 다 답을 가르쳐드리고 시작하는데 1990년 전 남은 때 나무를 안 뗀다. 1990년 후 나무를 안 떼요. 안 되지. 자, 가장 마지막에 나무 때 기억이 있으시고 언제까지 떼보셨나요? 네, 90년대 조금 나무 떼신 분들. 원래는 뗍니다. 시골 가서. 아니 그거 말고 난방으로 본격적인 난방으로 난방으로 취미생활 말고 여러분들 세대는 기억하실 거예요. 아버님 방에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경동 보일러 선전 기억하시죠? 그 보일러 선전이 아버님 댁에 보일러를 놔드려야 되겠어요가 군불 때는 시골 아버님 댁에 보일러를 놔드려야 되겠다는 광고인데 몇 년도에 그 광고가 있었어요? 30년. 자, 그 마지막 광고가 1996년. 그렇구나. 얼마 안 됐죠? 우리가 지금 과거를 망각하고 우리는 이미 뭐 전기가 이렇게 막 펑펑 쓰던 그런 나라로 생각하는데 1996년에 시골 아버님 댁에 기름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다는 광고가 전국 광고가 나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가 거의 마지막 바뀔 때. 그러니까 얼마 됐어요? 30년. 네, 30년. 막바지니까 이제 90년이니까 30년 된 거예요. 그래서 30에서 40년 된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왜? 그때 바꿨으니까 보일러로. 아버님 댁에 보일러를 여러분들이 다 바꿔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바꿔드린 그 바꿔드린 시점이 우리 숲의 나이입니다. 나가 다 필요 없어요. 나무를 심어요? 택도 없는. 자, 그리고 박정희 시대 때 우리가 나무를 열심히 그 초토화된 숲에 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하시죠? 네. 새마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나무를 수확을 합니다. 벌거숭이 산이었으면 나무를 수확할 게 있었나요? 없었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수확한 거예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숲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니까 비 내고 조림한다고 해가지고 또 비 내고 거기다 또 나무 심기 시골에 가서 나무 심고 자, 비 낼 게 없는데 뭘 비 내냐. 그렇게 배웠잖아요. 배 낼 게 없어서 심었다 그러죠. 네. 다 거짓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게 산림청 통계예요. 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때보다 이거 연도면이 연간 박정희 시대에 훨씬 많은 나무를 수확을 합니다. 이게 뭐냐?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은 나무를 안 떼죠. 못 떼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나무를 수확한 시절이에요. 그때가요. 지혜무시 여기 그러니까 이 재무시가 엄청난 역할을 하죠. 재무시는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GMC 발음이 안 돼가지고 재무시. 요즘도 저놈이 있구나. 최근에도 있습니다. 이게 70년, 80년 된 차량이 오지만 3판이라고 하죠. 네, 3판. 그래서 이때가 어떤 시대냐? 나무를 심어서 녹화하는 시대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나무 숲을 수확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나무를 심어서 녹화가 잘 된 나라 이게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일제강점기 1910년에 만든 산림지도예요. 1910년에 산림지도를 만들어내는데 무슨 상황이냐 보면은 요 녹색이 숲이 나무가 있었던 곳이에요. 1910년에 일제강점기의 수탈이 일어나기 전이죠. 일제강점기 수탈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는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 강원도 산꼭대기, 지리산 뭐 이런 데 사람이 못 사는 데만 나무가 있어요. 왜?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게지고 거기 하루 왼종일 올라가서 다시 와요? 불가능이죠. 그래서 나무가 없었습니다. 아니, 나무가 요런 데만 산꼭대기에만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나무까지 70년대에 수확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거짓말 아닌가 이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일제강점기 지도를 정확하게 복원을 한 거예요. 디지털 복원해가지고. 이때 우리나라 숲이 산에 나무가 있었던 면적이 약 10% 산림 면적. 근데 지금은 산림 면적의 90% 이상이 다 나무가 있습니다. 왜? 나무를 안 떼. 나무를 안 떼서 그렇고. 나무 심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통도사의 모습인데요. 이 산 뒤쪽으로도 나무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왜 나무가 그렇게 모자라느냐. 성철스님 공주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 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할 것.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노동이 뭐냐.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중요한 게 나무하고 스님 몇 분이 사시는데도 나무를 얼마나 하느냐. 하루에 석짐씩 그러니까 지게 3개씩 하루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자 하나 운영하는데도 암자에서 몇 분이 살아가는데도 그 주변에 있는 숲은 다 갖다 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집이 한 채가 있거나 아니면 마을이 있으면 그 주변에 다 주변은 다 해야 돼요. 근데 서울은 서울이 안 살아가서 아예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중은 하루에 나무를 석짐씩 지도를 했어요. 지게가 각자 지게가 하나씩 가 있고 그래야 겨울을 나을 수 있는. 그러면 주변에 숲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예요. 지금은 뭐 방 한 칸 이렇게 나무를 떼고 하지만 이게 여기다 밥을 하고 음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나무를 하고 이 자체가 가장 큰 에너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때는 나무를 해서 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무를 해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잘라요. 이렇게. 왜 자르죠?
소나무 대선수도 만들어요. 속하네. 속한 거 있고. 자연은 스스로 제가 질서를 찾는다 그랬죠. 소나무 제선충도 자연이 스스로 질서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두면 돼요. 이 제가 월정사 들어가서 너무 좀 마음이 아팠는데 스님께도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리고 해인사에서 이제 해인사 주변의 나무들을 이렇게 계속 잘라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계속 숲을 살린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굉장히 심각한 오류예요. 맞아요. 비 내야 이제 공간이 생겨야 또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이게 더풀나무 이런 것들이 갖고 올라가서 그 나무 죽인다고 그또 밑에. 그게 다 다 속전에서 그게 다 희귀하고 시키잖아요. 질서라는 놔두면 안 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건 인간의 관점이고요. 왜 깊은 숲속에 들어갔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질서가 있는 곳에서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가만 놔두면 안 돼가 이미 자연의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수행을 하죠? 질서가 깨진 거예요. 이미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자연은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990년 전후에 제가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리는 여러분들의 세대가 고생하신 덕분에 우리나라의 연료는 이거는 석탄에서 이렇게 바뀌어요. 연탄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근데 시골은 연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시골은 연탄을 떼본 적이 없어요. 시골은 여태까지 나무를 떼다가 석유 보일러로 바꾸고 기름으로 바꾸고 나무를 떼다가 기름으로 바꾸고 요때. 그래서 요때부터 숲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요때가 언제냐? 30에서 40년생 나무가 있는 때예요. 그래서 30에서 40년생 나무가 우리나라에 많아요. 나무를 이때 심었냐? 이때 심었잖아요. 이때 심은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왜? 나무를 심어야 자연의 질서는 심은 나무가 도태되는데 자연의 질서. 그러니까 안 심어도 되는 거예요. 안 심어도 되는데 왜 돈 들여서 심고 고생해서 심죠? 내가 보시면 아시죠? 놀면 안 됩니다. 그냥 땅 팔아래요.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30에서 40년이 그냥 많습니다. 숫자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럼 우리나라 숲은 오래됐느냐? 이 이상된, 오래된 것 같아.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6개로 나눴는데 막 이쪽으로 가고 10년 되면 이쪽으로 가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막 오래된 것 같아 보이죠? 이게 착시죠, 착시. 사람의 나이를 1살부터 3살, 3살부터 6살, 6살부터 9살, 9살부터 12살, 12살 이상 이렇게 나눠놨어요. 12살 이상이 너무 많아. 큰일 났어. 노령화 시대가 펼쳐졌어요. 12살 이상이 노령 인구가 너무 많아. 저렇게 만들어. 사람이 어떻게 12살 이상이 노령 인구? 똑같죠. 이게 60년 이상이 12살 이상이에요. 사람의 나이. 그래서 우리나라 숲은 아주 어린 숲이에요. 지금 한 9살, 10살 이런 나이가 있는 숲이다. 그래서 숲이 오래됐다, 숲이 너무 많아서 비내야 된다,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다.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계속 좀 비내고 또 새로 나무 심고 일정에서 하는 게 담보를 이제 해가지고 핸드에다가 또 요만한 나무들 다 심어가지고 이거 나쁜 짓들을 수종 바꾼다 그래서 전부 돈 되는 거로 한다고 잣나무 심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게 내 세금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그것도 하지만은 요즘 산불이 되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굉장히 큰 면적이 이 잿더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무를 심는 게 안 낫습니까? 아니, 최적으로 난다니까요. 자연보호.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잿더미가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불이 나면 약 3% 정도가 타요. 총 100%. 그러니까 다 탔다 그러면 3% 탄 거예요. 그러니까 97%는 남아요. 근데 그거를 심는 순간 97%가 다 사라져요.
그리고 다 날라요.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97%를 일부러 날려버려요. 얼마나 이게 나쁜 짓이에요. 산불이 나면 그대로 들어오는 게 돼요. 그럼 국민 교육을 시키십시오. 제가 열심히 네, 제가 이 강의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산림청이 저를 부르질 않습니다. 사진 방송을 하면 사진을 해야 돼. 선생님 유튜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능력이 안 돼요. 그 정권의 그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일하라고. 예, 제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해야죠. 나무 심지 말자 칼럼도 쓰고 있고요. 산불 난 곳에 지난주에도 한겨레 신문에 그 칼럼이 하나 나왔네요. 찾아보시면 물란도 고사리 많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불국사, 범어사, 통도사, 해인사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습과 온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인데 범어사 제가 최근에 가서 마음이 좀 아팠던 새 차례입니다. 잘했어요. 자, 해인사의 소나무 숲입니다. 해인사 국립공원이라 숲가꾸기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소나무와 화렵수가 서로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숲이에요. 그 다음에 소나무가 오래되면 소나무가 죽고 화렵수 숲으로 바뀌는 게 정상적인 숲입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스님이 있어요. 자, 근데 통도사는 이거 무풍한솔길에 소나무 숲이 너무 좋아서 매년 잘라줘. 화렵수를. 왜? 소나무를 보호한다. 근데 소나무가 보호되느냐? 안 되죠. 자연은 스스로 보호하기 때문에 안 돼. 통도사는 이렇게 계속 잘라줘요. 그러면 통도사가 숲이 제일 좋으냐? 아니죠. 자, 범어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뒷산이 됐는데 지금 좀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소나무 숲에서 화렵수 숲. 근데 작년에 제가 갔을 때 숲가꾸를 전부 다 해서 또 화렵수를 다 잘랐더라고요. 네, 이건 범어사예요. 보는데 이게 허해졌습니다.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자, 해인사. 숲 내부는 한낮과 새벽에 9.3도, 경내는 11.8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숲 내부의 온도 차이가 훨씬 더 적죠.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건강에 안 좋겠죠. 네, 온도 차이가 커지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숲 내부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평균 온도는 자, 21.4도에서 24.2도, 2.79도 숲 내부가 시원합니다. 숲 내부가. 그 다음에 여기 온도가 새벽에도 숲 내부가 시원한데 새벽에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낮에 경내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범어사는 숲 내부가 7.4도, 이거 상당히 안정화된 단계예요. 그 다음에 경내 11.2도, 그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낮의 숲 내부와 경내의 평균 온도는 약 3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에 해인사는 2.79도, 범어사는 2.95도, 큰 차이는 없죠. 자, 근데 통도사는 똑같은 시기입니다. 이거 똑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기에 하는 통도사는 숲 내부는 무려 14.6도의 온도 차이를 보이고 경내는 17.8도의 온도 차이. 어마어마해지죠. 온도 차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한낮의 온도 차이일 때 숲보다 4도씩은 높아요. 숲의 온도도 올라가는데 경내 온도는 더 많이 올라가요. 우리 기후변화에서 제일 심각한 게 온도 상승이죠. 근데 가장 숲관리를 열심히 매년 돈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숲관리를 하는 통도사는 최악의 지금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행사도 안 다니고 열심히 화렵수를 잘라주기 때문에 왜 자연이 스스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데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악화된 것을. 근데 사람이 그걸 계속 방해를 해주니까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소나무보다 화력수가 더 정말 쉽던가. 자, 근데 계속적으로 화렵수를 잘라내죠. 올해도 열심히 잘랐습니다. 자, 이게 자르지 않으면 아까 해인사처럼 이 나무들은 일부가 거대해지고 그 다음에 일부는 좀 고사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화렵수가 채우게 되면 굉장히 좋은 숲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들을 잘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있는 거죠. 숲은 어떻게 바뀌느냐? 소나무 숲이 얼마 안 가요. 자연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무를 뗐기 때문에 80년대까지 나무를 뗐기 때문에 소나무 숲이 오래 간 거예요. 사찰에서도 주변에 나무를 뗐겠죠. 당연한 거죠. 나무 떼신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변에서 생소나무 이렇게 나무 해보셨어요? 생소나무 잘라오신 분 계세요? 손까지 진짜요? 그 산림청에서 나와서 그 단속하고요. 소나무는 못 자라구나. 소나무 생소까지 잘라요. 단속 받았어요. 벌금 내. 생소나무는 벌금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아궁이에 떼지 못합니다. 생거는 여기가 많아요. 근데 생 참나무는 아궁이에 그냥 뗍니다. 그래서 겨울에 봄, 여름, 가을에는 농사를 져야 되고 겨울에는 나무를 해요. 그래서 나무를 말릴 시간이 없어요. 겨울에 당장에 나무를 해다가 떼야 되니까. 그래서 생소나무는 절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른 가지를 긁어다 떼죠. 마른 가지를. 그러니까 바닥을 긁어다 떼요. 바닥을 긁어다 떼고 화렵수를 잘라냈으니까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다. 소나무밖에 없다. 그러면 해인사건, 통도사건, 범어사건, 나무를 갖다 떼야 됐죠.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었다. 지금은 나무 떼요? 안 떼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야 돼요? 숯불이 우창이에요. 화렵수로 바뀌어야죠. 자, 소나무의 유지 기간은 15에서 20년밖에 안 돼요. 짧고요. 그러니까 소나무 재산충이 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15에서 20년 살다가 소나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저절로 자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걸려서 죽는 순간 화렵수림이 발달하게 돼요. 참나무 숲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자연의 이치. 그 다음에 참나무 숲에서 다시 다양한 화렵수가 섞여 있는 숲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다양한 화렵수가 섞여 있는 숲이 되면 숲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냐? 요 사이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오랫동안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근데 사찰숲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미 넘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돈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왜 그러냐 이거죠. 순리를 막아내면서 어떻게 순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2021년에 환경의 날 기념해서 담화문을 내신 겁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세상과 상관없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연의 이치. 불교의 이러한 세계관은 곧 인간사회 우주만물이 하나의 세계로 상호 이전적이고 함께 공존하기 위한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입니다. 근데 왜 소나무 재선충에 있는 하늘수를 죽이죠? 재선충 옮긴다고. 재선충은 생명체 아니에요? 그럼 재선충이 늘어나면 사람의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사람이 살기에 훨씬 더 좋아지는 숲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걸 왜 막죠? 소나무 다 죽죠. 아니, 소나무가 죽는 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건 모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애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자, 기후위기는 우리의 인간이 자연과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살리는 공생의 관계. 서로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를 죽이고 있어요. 왜?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런 거야. 알면서도 그러죠. 왜? 그러면 사찰에서 생명체를 죽이는 게 용인돼야 돼? 하늘수를 죽이는 게 용인돼야 됩니까? 지금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 저 나무를 죽이는 게 용인돼야 돼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절대 아니라고. 왜 이 생명체는 고귀하고 저 생명체는 죽여도 되나? 저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소나무라는 재산충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체가 죽어. 하늘수가 죽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죽고요. 새가 죽고. 그걸 우리가 농약이라는 걸 주입한 거죠. 어떻게 저는 불자로서 제가 농약을 넣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자체가 다른 생명을 죽이기 위한 농약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래서 이 불교 행동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기후위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어떻게 소비를 줄일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소비를 줄이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모이면 뭐 내가 살게 이렇게 해서 살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각자 안 먹고 헤어지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를 줄이세요. 네. 그리고 이게 오래됐다, 옷이 오래됐다 그러면 그냥 오래된 거 입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난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뭐 국립대라 조금 적게 받긴 하지만 그렇게 가난한 수준은 아닌데 오래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 살려고. 사모님 많이 힘들어하겠네. 자, 그래서 아까 불교에서 전환을, 인식을 전하는 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게 즐거움이다라고 생각할 때 가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소비한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나는 흡수를 못한다 그랬어요. 인간은 흡수를 못한다 그랬어요. 자연은 흡수를 하는데 나무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줄여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산림시험인데, 나무의 밀도가 높다는 거는 계속 탄소를 많이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그걸 줄이면 탄소 흡수하는 걸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거는 좋은 것이다. 나무가 숲이 울창해지는 것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범어사에 가시면 수다보기 하지 말고 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우리가 행복한 거다라는 인식의 전환, 그 다음에 적은 소비, 그 다음에 흡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 중에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거는 귀하지 않고, 이런 인식을 바꾸시고, 생명은 모두가 소중한 것이다. 소나무 재선충도 하나의 생명인데 그게 자연의 이치로 순간적으로 급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인간이 그동안 너무나 자연을 괴롭혀왔기 때문에 소나무만 있는 것이 지금 질서를 찾아가기 위해서 소나무가 조절이 되는다는 건데, 그거를 왜 조절을 못하게 또 막죠? 소나무가 아깝다고.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식이다. 네, 우리나라의 숲은 소나무가 있는 숲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귀하니거든. 귀하지도 않습니다. 왕귀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소나무를 미워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의 질서에 있어서 그러한 거예요. 소나무가 나는 곳은 또 납니다. 왜? 어디서 나느냐? 산사태가 일어나면 소나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묘지를 쓰거나 할 때 묘지 주변에 소나무가 나죠. 그게 자연의 질서. 왜? 숲이 다 망가졌을 때 소나무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이 망가졌을 때 시작하는 게 소나무예요. 그건 뭐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숲이 이제 망가졌다가 발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내 역할은 여기서 끝났어. 다음에는 당신들이 이 숲을 거대하게 울창하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참나무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를 해요. 그러면 자, 우리 아직 계속 집신 신어야죠. 아니잖아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고 그 역할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죠. 왜 그걸 못 넣으면 부득이 하는 뭐라 그래요? 집착. 네, 집착을 버려야죠. 소나무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저는 질서를 생각하는 거지, 질서를 존중하는 거지, 소나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소나무 상당히 힘들어요. 소나무는 우리나라에 원래 없어야 돼요. 근데 왜 조선시대부터 발달했느냐? 말씀드리고, 고려시대의 건축물이 남아있는 사찰이 있죠? 어디가 있어요? 구석사. 자, 그럼 구석사의 고려시대 건축물 무량수전은 무슨 나무로 지었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갔어요. 고려시대. 그죠?
그러면은 소나무가 없었어요. 그죠? 당연히 없었죠. 산성 참나무 많이 했어요. 참나무예요?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이게 소나무 다음에 참나무 다음에 뭘로 간다 그랬어요? 천백나무가? 화렴수 혼혈입으로 간다 그랬죠. 이 강의가 얘기했죠. 네, 그래서 느티나무로 짓습니다. 느티나무. 느티나무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여기 우리 사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갈 때 느티나무 큰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오래된 사찰에 가면 주변에 느티나무 큰 나무들이 많은 곳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내 천년을 불을 때 써도 내 집 주변의 나무는 안 돼요. 천년을 불을 때 써도. 그래서 우리 숲은 소나무가 많았던, 자, 고려시대 건축물은 다 느티나무가 있어요. 소나무, 왜? 근데 사찰이 오래되면 불타고 사라졌을 때, 그 다음에는 이미 100년, 200년 나무를 뗐죠. 느티나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소나무밖에 없으니까 소나무를 짓고. 조선시대의 지은 사찰들은 다 소나무가 없어요. 왜? 주변에 소나무밖에 없죠. 큰 나무. 그거를 잘 이해하시오. 우리 숲이 느티나무가 커지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나무들이 나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소나무만 있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숲. 이게 조금 이상하네. 갑자기 후학과주가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가게끔 인간이 최소한도로 간섭을 하지 않는 것. 나무를 떼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간섭은 숲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숲이 좋은 질서를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방해해서는 안 되고, 그 질서를 찾아주는 게 결국에는 기후위기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게끔 숲이 만들어줘요. 아까 제가 통도사와 해인사를 비교해드렸죠. 통도사의 숲관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해인사는 숲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은 합니다만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에는 그 경내의 온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통도사는 심지어 어떠냐, 소나무는 여름철에 뜨거울 때 탄소를 흡수하지 않고요, 뱉어냅니다. 그러니까 더 뜨거워져요. 그래서 소나무밖에 없으니까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도사는 심지어 어떠냐, 그 옆에 양산보다 더 뜨거워져요. 한여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한여름에 통도사의 무풍한송길을 한번 걸어보시고요. 해인사의 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길을 걸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느끼셔야, 아, 이게 소나무만 보호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적게 쓰는 것. 우리가 적게 쓰는 것. 적게 먹는 거는 안 되죠. 그래서 적게 먹기보다는 채식을 하는 것. 에너지가, 육식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에너지 관점에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환경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주변 숲, 그러니까 사찰 자체가 숲이기 때문에 숲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바꾸시면 조금 변화된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장에 내가 사는 집 주변에 화렵수가 많으면 시원해집니다. 내가 사는 집 주변에 소나무가 많으면 절대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럼 여름에 뜨거운 곳에서 뜨거운 데서 살고 싶은 분은 없잖아요. 좀 더 시원한 곳에서 살고. 왜 우리가 여름철에 어르신들이 느티나무 밑에서 쉬었습니까? 소나무 밑에서 쉬지 않습니다. 뜨거우니까. 근데 왜? 소나무가 있잖아요. 네. 울진 부경경으로 좀 건강송을 장려하고 있는데, 그 나무가 보면 소나무가 별로 굳이 그 물약지를 갖다 보호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호 안 해도
거기를 오래 갑니다. 한 300년, 400년 갑니다. 그거 하건 안 하건 갑니다. 굳이 밑에 나무를 잘라주지 않아도 거기는 300년, 400년 나무가 자랍니다. 그러면 그 300년, 400년 자란 나무를 우리가 수확해서 쓰면 됩니다. 필요한 곳에. 자, 제가 이제 한 3분 남았는데 혹시 궁금하신? 일본은 왜 삼나무 그렇게 번창하죠? 번창하는 게 아니고 쉬운 거. 크기를 좀 조심하니까. 최근에 조림 많아져. 그러니까 일본도 소나무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일본의 에너지 전환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빨리 일어나요. 그죠? 일본이 잘 살았으니까 조금 빨리. 우리나라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잘 살기 시작했고 우리나라가 제가 90년 전에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하는데 얘네는 70년 전에 에너지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이미 거의 대부분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일본보다 20년 늦으니까 20년 늦게 사라지겠죠. 그냥 그거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죠. 그리고 일본은 소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나무와 편백을 주로 심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덥죠. 그래서 소나무는 원래 못 자라니까 삼나무 편백을 주로 심지만 소나무가 많았던 이유는 더 나무로 수확해서 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일본도 소나무가 사라집니다. 일본은 이미 거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재생충 때문에 그러면 저기 한국에 저 소나무 존재하는 건 조경물질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벌거숭이산이 되면 처음에 시작하는 게 소나무 숲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벌거숭이산에서 시작한 소나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근데 숲이 좋아지면 사라져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소나무 심어서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게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산사태가 일어나면 아니면 도로 공사하는데 이렇게 옆에 도로를 쫙 긁으면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 사면이 나오죠. 거기에 소나무가 막 올라와요. 저절. 소나무 굉장히 가혹하네. 네? 사막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막 같은 이 우리나라가 숲이 벗겨지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지고 살기 힘들죠. 그거를 소나무가 빨리 녹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좋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근데 그게 20년, 30년밖에 안 간다. 근데 그거를 부여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게 생기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생겼는데 왜 그걸 막냐 이거죠.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원래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 소나무가 없어지고 하락수가 늘어나는 거는 기후가 지금 높아져가지고 저 소나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하력수가 적고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한다고 저희는 듣고 있었거든요.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아니요. 원래 추웠을 때도 그러니까 기후변화 일어나기 조선시대에도 원래 제가 그랬잖아요. 고려시대에도 숲은 느티나무가 사람이 안 건드린 느티나무가 우정하는 그런 숲이 되는데 건드리니까 자꾸 소나무가 됐는데 그래도 온도가 낮았을 때 소나무가 그럭저럭 잘 자랐어요. 근데 지금 기후변화가 되면 소나무는 제가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면 호흡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30도가 넘어가는 기간이 너무나 길어졌죠. 그러니까 소나무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또 돼요. 그래서 가속도가 붙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소나무 일부는 살아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그러면은 이번에 강원도에 사고 네. 잠깐만 조용히 해주시면 이제 진행되겠습니다. 그걸 관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신유수를 심어가지고 이 조림 자체가 잘못됐다, 화력수가 돼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신문 보도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산불이 났을 때 아까 교수님 저는 97% 살아있다는 그거 좀 의외였고요. 그 다음에 그 산불이 났을 때 만약에 그거는 하고자 할 때는 소나무 같은 거 치료를 짓지 말고 화력수를 먼저 한 단계를 뛰어넘어가고 심으면 안 됩니까?
97%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에서 불이 나면 탈 수 있는 것의 97%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근데 탄소가 남아있다는 거죠.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 게 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은 나무를 하나도 안 태웁니다. 껍데기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불에 그을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죽는데, 일단은 탄소가 그대로 탄소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안 자르게 되면 화력수를 심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화력수가 그냥 나요. 저절로. 그럼 산불 나고 나면 못하지 말고 내부리죠. 네, 그대로 둡니다. 네, 그대로 두면 화력수가 나는데,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대로 두면 화력수가 나는데, 그대로 두면, 아니, 돈을 못 버네. 산림청에 할 일이 네, 산림청이 할 일이 없어요. 그죠? 산림청이 할 일이 없는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신장수가 할 일이 없으면, 집신은 장려해야 돼. 너무 지금 어째고요. 아니 구도로 바뀌었으면 구도 관계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죠. 집신을 정부 세금을 들여서 계속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 거를 왜 세금을 들여서 만들어주냐. 그것도 나쁜 거를. 그런데 그것도 저기 감정이 있는 게, 저 주거 시설이 있는 데는 임시응을 뽑고라도 조립을 임시라도 하잖아요. 그 자연보건을 아무리 빨라도 10년 뭐 이렇게 걸리니까. 임시로 심어주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자라는 게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을, 제가 그랬죠. 산림청. 아까 나무 심는 거 아니, 지금 그 나무가 없고, 현재 이 상태로는 다 파버렸어요. 그럼 내 집이 있어요. 바로 뒤에 무너진다, 봄이 무너진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해요? 안 무너집니다. 자, 건드리는 순간 더 많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은 스스로 그런 건데 건드리는 순간 더 많이 무너지고 무너질 확률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데, 자, 그 중에 일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정말 특이한 곳은 무너지겠죠. 그런 곳들만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다 해요. 왜? 그냥 자, 도로에서 200m 이내, 주거지에서 200m 이내는 마음대로 자를 수 있어요. 지금 자기네 가이드를 하니까. 그러니까 왜 자르냐? 그 돈이 되죠. 그거는 세금으로 다 해줘. 100% 세금. 그리고 나무 심는 것도 100% 세금으로 해주는데, 자, 산불 난 곳에 나무 심나 그냥 땅에 나무 심나 똑같죠? 노동력이 많이 들어요? 똑같잖아요. 근데 정부가 산림청에 어떤 계산식을 하느냐? 산불 난 데 나무 심는 거는 비용이 2배예요. 2배를 줘요. 누구한테 주냐? 자기 식구들한테. 이게 특수기관이라 해서 한전 같은 거죠. 특수기관이라 해서 정부에서 그냥 돈을 줘요. 그럼 그거 특수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와, 똑같이 나머지 100만 원 남으셨는데 200만 원을 주니까 얼마나 해피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왜? 내가 그 자리에 은퇴하면 가야지. 굉장히 악순환의 연속인데, 중요한 것은 자연은 나쁘게 바뀌지 않는다. 절대. 절대 그대로 뒀을 때 나쁜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 가려고. 그걸 막는 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왜곡된 정보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왜냐하면 조직이 만들어지는 순간 조직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해체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조직이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학적 근거 그 다음에 통계적 데이터로는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학문 간의 어떤 영역의 차이는 학문적으로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의 조작과 왜곡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다라고. 아니죠. 그 교수님 전공 조경 이전에 전공입니다.